안녕하세요. 벌써 7번째 세계사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요, 서양 중세의 봉건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에서는 고대사의 주인공이 로마 제국이었다는 건 다 아시겠습니다. 그런데 4세기 말에 로마 제국이 둘로 분열이 됐죠. 서노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말입니다. 서노마 제국은 금방 망했습니다. 476년 5세기 후반부에 게르만 민족의 용병대장이었던 오도아게르의 쿠데타에 의해서 서노마 제국은 멸망을 했고요. 그 서노마 제국의 영토는 대부분 게르만족의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는 땅으로 제공이 되었죠. 한편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해서 그 이후에도 1000년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세기에 멸망을 하게 되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나라는 그러면 로마 제국이고, 로마 제국 중에서도 동로마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서노마 제국은 약 1000년,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약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역사가 길었던 왕조는 어느 나라였을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라 왕조죠. 신라 왕조는 AD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8년 전쟁, 나당 전쟁을 통해서 당나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676년부터 고려 왕조가 쓰는 935년에 936년이죠. 6년에 고려 왕조에 흡수 병합되기 때문에 약 1000년 왕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신라 1000년 왕조, 서양에서는 서노마 제국 1000년 왕조, 동로마 제국 1500년 왕조. 대단한 나라들입니다. 그렇다면 서노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게르만 민족의 많은 국가들이 섰습니다. 프랑크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국가들은 어떤 정치 제도를 가지고 어떤 경제적 제도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동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중앙 집권을 추진했기 때문에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장소에서 게르만 민족들이 세운 국가들은요, 자그만 국가들이죠. 이 국가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봉건 제도를 형성을 했다는 것이죠. 자, 왕을 정점으로 해서 지배층 간에는 주종관계라는 걸 맺습니다. 주종관계는 쌍무계약적 관계인데요, 왕이 영토의 일부를, 자신의 영토의 일부를 제후한테 줍니다. 조건부죠. 이 땅을 너한테 줄 테니까 군사적 의무와 조세적 의무를 나한테 바쳐라. 그래서 제후는 조세를 바치고 군사적 의무를 바쳐야 되죠. 어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면 다른 한쪽도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적이라고 합니다. 자, 위가 주죠. 아래가 종입니다. 토지를 매개로 해서 군사적 충성과 조세를 받게 되는 그러한 체제가 바로 봉건제도 중에서의 주종관계, 쌍무계약적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제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은 시스템으로 자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기사들한테 토지를 나누어 줍니다. 자, 제후는 자신이 왕한테 받은 토지의 일부를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기사들한테 논아줍니다. 그러면 그
땅을 받은 기사들은요, 제후한테, 다시 말하면 자신한테 땅을 준 사람한테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 기사들은 요 제후한테 땅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대가로 제후한테 군사적 충성을 하게 되고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 그러면 왕은 상관이 없어요. 왕은 자신이 땅을 준 제후 세력만 지배를 할 수 있고요. 이 제후 세력들은 자신이 땅을 준 기사 세력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이 직접 한 다리 건너서 기사들을 지배할 수가 없는 체제입니다. 아주 독특한 체제죠. 이게 바로 봉건제도. 그 중에 주정관계의 쌍무계약적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나한테 땅 준 사람한테만 충성하면 되는구나. 예. 제후 세력은요, 왕 필요 없어. 내가 땅 준 기사들한테 충성받을 수 있는 권리는 나한테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왕권이 강한 체제일까요? 약한 체제일까요? 약한 체제죠. 그리고 중앙 집권적 체제일까요? 지방 분권적 체제일까요? 지방 분권적 체제죠. 제후가 왕한테 받은 영토 중에서 일부를 봉토라고 하는데 일부를 자기 기사한테 주고 충성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제후가 기사한테 준 이 한 다리 건너의 봉토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불수불이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이런 독특한 제도가 서양 중세 천년을 지배를 했군요. 그러면 그 받은 영토, 받은 농토 하나하나를 영지라고 하는데 그 영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행정 단위를 장원이라고 합니다. 한 마을 단위를 장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왕이 제후한테 땅을 줄 때, 자, 너는 저쪽 강원도 쪽에 장원 20개를 주노라. 이렇게 줄 수 있죠. 왕이 제후한테. 그러면 제후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기사가 3명이에요. 그러면 3명한테 너희들은 나한테 충성하는 대가로 장원 3개씩을 나누어 주노라. 그러면 3개씩 이렇게 갔죠. 그러면 제후는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자신의 장원이 몇 개 남았어요? 20개 중에서 9개 줬으니까 11개죠. 그 11개는 직접 자기가 지배할 수 있고요. 예, 기사들한테 3개씩 나눠줬으니까 이 9개의 장원은 제후도 지배를 못하고 왕도 지배를 못하고 기사만 자기 장원이니까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제가 조금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경제 단위를 하나의 장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원에서 자급자족 경제를 맡고 있는 사람들, 생산 경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보통은 농민이라고 하는데요. 서양 중세에서는 농노라고 불러요. 생산 계급을 농노. 왜 농민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농노라고 했을까요? 농민적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자유농민적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노예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유농민이면 자유농민이지 노예는 뭘까요? 네. 첫째, 농노와 노예의 차이점은요. 자유농민적 요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예는 구성할 수 없는데 자유농민은 자기 가족을 구성할 수 있죠.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정을 구성하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다. 독립재산을 형성할 수 있어요. 노예는 독립재산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가족을 구성할 수 있고
독립재산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자유농민적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A 장원에 살고 있다면 A 장원을 벗어나서 이사를 갈 수가 없어. 내 삶의 거주지를 이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내가 A 기사의 장원에 살고 있는데, B 기사의 장원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면 A 기사는 그 사람한테 조세를 못 받죠. 군사적 충성을 못 받죠. 대신에 B 기사는 공짜로 인력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그 이주해 온 사람한테 조세를 받고 군사적 충성을 받게 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장원을 이탈할 수가 없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요거는 자유농민적 요소가 아니라 노예적 요소가 되겠죠. 또 심지어는 영주의 권한이 굉장히 강한 장원에서는요, 소위 영주의 농노 지배권 중에 초야권이라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초야권이 뭔가요? 자신의 장원 안에서 남녀 사랑하는 농노들이 결혼을 신청을 하면 영주가 허가를 해 주어야 둘이 결혼을 하는데, 그럴 때 영주는 권리 하나가 보장돼 있었어요. 농노의 신부의 첫날 밤, 초야는 남편하고, 즉 신랑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영주하고 지낸다라는 그런 권한도 영주가 가지고 있었을 만큼 영주는 자신의 장원 안에 살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지배권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단편적인 얘기인데 바로 노예적 요소가 되겠죠. 그러면 자유농민적 요소도 있고 고대 노예적 요소도 있고, 그러니까 번역할 때 우리나라 학자들이 농민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농노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중세의 생산계급은 농노였습니다. 노예도 아닌 것이, 자유농민도 아닌 것이 중간적 개념이죠. 그러면 역사 발달 단계에서요, 우리나라는 고려시대가 중세인데 비슷한 시기인데요, 고려시대에 이런 농노적 존재는 없었거든요. 자유농민이거나 소작농민도 자유농민이니까요. 아니면 노예거나. 그러면 서양에서는 농노가 존재를 하고 노예는 전혀 없었느냐? 아니죠. 노예는 또 따로 존재를 했었죠. 그럼 어디가 더 우수한 발달된 신분제도를 가지고 있는 사회였을까요? 우리나라죠. 여러분, 서양 세계에 너무 열등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고대와 중세까지는 아시아 세력이 훨씬 더 선진 문명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대에 와서 르네상스 종교개혁이 서양에서 이루어진 이후에 신학로 개척에 의한 대발달 과정을 지나면서 서양이 힘으로 역전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긴 역사로 본다면 동양은 굴종의 역사, 저급한 역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금 장원 경제를 통한 영주와 농노 간의 지배예속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후가 직접 관할하는 장원도 똑같은 시스템이겠죠. 왕이 직접 관할하는 장원도 똑같은 시스템이겠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왕이 직접 지배하는 장원, 그거는 왕과 농노와의 관계가 직접 이어지는 것이고, 제후의 장원을 들여다보면 이 제후와 농노와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제후의 농노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사의 장원이다. 그 안에서 사는 농노는 그 자신의 장원에
예, 영주 말만 들으면 되고 복종만 하면 됩니다. 그 위에 제후가 누구든 왕이 누구든 농노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지배층 간에는 쌍무계약적 주정관계, 지배층과 피지배층 관계는 지배 예속 관계를 통한 장원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봉건제도가 되겠습니다. 서양 중세의 봉건제도는 바로 이렇게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하나의 단위가 되는 마을을 장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장원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원은 우리말로 하면은 촌락 또는 마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촌락의 중심에는 영주의 성이 있겠죠. 드라큘라의 성. 드라큘라라는 사람도 봉건 사회에서의 즉 중세의 영주였습니다. 그러면 드라큘라 성은 드라큘라라는 영주가 사는 성이 되겠죠. 영주의 성, 제분소, 주교관, 교회, 촌락, 여기는 농노들이 사는 주택가고요. 연못, 자, 춘경지, 봄농사 짓는데, 추경지, 가을 농사 짓는데, 그리고 휴경지, 1년 놀리는데, 이거를 삼포제 농업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비료 주는 방법이 발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비료를 안 주고 농사를 지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3년에 한 번 똑같은 작물을 심게 되죠. 봄 작물, 그 다음에 가을 작물, 그 다음에 1년 놀리고, 다시 봄 작물, 가을 작물, 1년 놀리고.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해서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공동 방목지, 그 다음에 땔감을 하는 살림,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전원 생활이라고요? 예, 그건 좋습니다만 영주로서 전원 생활은 기가 막히게 좋은 삶인데 편안하고, 만약에 농노로서의 전원 생활은 아이고 그거는 우리 상상하지 말죠. 질적으로 다르니까. 자, 이러한 권력체계와 정치체계 그리고 이러한 경제제도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서양 중세 천년입니다. 그래서 자급자족에 만족하고 왕성한 활발한 발달이 없었다. 그래서 서양 중세 천년은 암흑기다라고 혹평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서양의 봉건제도의 시스템을 백과사전에서 찾아서 참고하시라고 넣은 건데, 요거는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서양 중세의 봉건제도라는 정치제도를 공부를 했고요. 그 쌍무계약적 주정관계에서 세금제도와 군사제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서양 중세를 하나로 묶고 통일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크리스트교라는 신앙이었죠. 자, 크리스트교라는 신앙으로 하나로 묶여진 서유럽은 오히려 크리스트교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더 강력하게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요. 그것은 십자군 전쟁을 할 수 있었던 막강한 세속적인 권력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몇 유명한 성당 건축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중세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그림으로, 이거는 안의 모습이고요. 역시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의 모습이고요. 예. 하늘을 향하는 첨탑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이때의 최고 권력자들은 교황이고요. 그리고 성직자였겠죠. 예, 간단한 강의였습니다만 서양 중세 천년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